희미한 불빛 아래 마주 앉은 당신은 언젠가. 네, 대중음악이 시사 이슈로 바뀌는 이슈앤피플 옥경이 토론 시작합니다. 자, 앞서 거짓말 못하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는데요. 이 두 분도 거짓말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각 분야의 전문성들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유엔 기조연설과 정치권 현안, 오늘 옥경이 토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홍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의 전문가는 뭐 프로필뿐만 아니라 요즘 이렇게 저희 출연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 공감대 얻으시는 분들과 격하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로 나뉩니다. 즉 어중간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좀 짚을 곳을 짚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 얘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뭐 외교 쪽이나 안보 쪽은 또 정 의원님께서 분야기도 하시지만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서 좀 기대가 많습니다. 가기 전에. 그리고 이번엔 취임 첫 연설이기도 하고 21번의 자유, 그리고 뭐 연대라는 말도 한 20번 가까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총평하시겠어요?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도 자유를 굉장히 많이 언급했던 것으로 네, 기억을 그럼요.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자유라는 가치에 완전히 꽂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유를 지향하는 나라들 간에 지금 이 전환기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연대를 하자라는 것이 네. 그 연설의 주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유와 평화, 또 인권, 그다음에 핵 문제 이런 부분을 짚었는데요. 그러면서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기아로부터의 자유,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네. 요 대목에서 제가 딱 떠오른 인물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아, 네. 대통령이 과거에 그 네 가지 자유를 얘기했잖아요.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그 네 가지 자유를 조금 원용해서 윤석열 버전으로 자유의 연대를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을 가서 연설을 할 경우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집중해서 그렇죠. 연설하는 네.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이제는 보편적 가치를 같이 지향하는 연대의 핵심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의지와 역량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아울러 핵으로부터의 자유, 인권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자유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라는 점을 부각시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게 그렇거든요. 정치의 장에서는 네. 뭔가 이렇게 핀포인트를 해서 확 핵심을 찔러야 이렇게 알아듣는 그런 일련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 심오한 뜻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보다 정호김 의원님의 해설이 감동적인데 연설을 보고는 그 무슨 말인지 알겠는 이 정도였다면 지금 네. 이 의미는 참 다른 의미인 것 같고요. 신 의원님 총평해 주시죠. 꿈보다 해몽입니다. 사실 이 자유 얘기는 작년 6월 29일 정치 선언을 할 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네. 지금 1년이 벌써 훨씬 넘은 거죠. 그 훌쩍 넘은 동안 계속해서 취임사도 그렇고 8.15 광복절 기념사도 그렇고 자유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 자유는 보면 리버티하고 프리덤이 좀 믹스가 돼 있는 네. 뭐 그런 개념으로 보이고 법학도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법학도다운 얘기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재 문제에서 이제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 자유와 연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얘기한 이 자유와 연대가 한일 관계, 한미 관계에서 구현이 돼야 되죠. 네. 근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야당 쪽에서 특히 그 조문을 가지고 외교 참사라고 네네. 그러는데 좀 이따 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외교 참사라기보다는 외교적으로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냥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진짜 외교 참사는 한일, 한미 뭐 회담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상 간의 모임에서
이 자유와 연대가 구현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외교 참사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결판이 날 겁니다. 예. 따라서 이 자유와 연대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지금 연설을 어제 11분 오늘 새벽에 한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책임을 질 일이 이제 오늘 내일 중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유에 뒤따른 책임. 우리의 자유가 조금 미국, 일본에게는 좀 그러니까 양보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번 정상회담 때 좀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 얘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IRA도 그렇고 좀 미국의 자유, 미국 내부 상황에는 유리하지만 우리한테는 불리한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회담 의제로 좀 진전될 수 있는 얘기가 올까요, 의원님? 아마 만약에 그게 의제로 올라간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협의 뭐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근데 이제 합의도 아니고 협의고 그리고 바이든은 지금 이것을 자신의 최고의 치적으로 생각하면서 중간 선거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IRA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 바이든 지지도가 뭐 9% 올라갔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는데 예. 이 노련한 바이든이 그거를 동맹국인 한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거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수십조 투자까지 하지 않았어요. 네네. 얼마 전에 정의선 어깨를 치면서 얼마나 환호하셨습니까? 한다 그래갖고 요걸 뒤집을 바이든이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네. 진작에 대비했어야 되는 것인데 아무튼 미국은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은 이거는 사실은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 정부도 사실은 그 대비하고 공략해 나갔어야 되는 건데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 미국 내에서도 뭐 공화당은 좀 다른 의견을 내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요번에 아마 정상회담에서는 굳건한 한미 군사 동맹 이런 부분이 강조되면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서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 되면 이제 알곡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1월까지는. 그 이후라도 이게 사실은 FTA 위반이고 WTO에 그렇죠. 이거 제소할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동맹국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숏컷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뒤늦은 한국 정부의 시도가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마지막 말에 300페이지나 되는 IRA를 뒤집는 것도 어렵겠지만 지금 야당에서는 대정부 질문 중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맹공하려고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답을 안 내면 어려움에 처할 것 같아요, 신 의원님. 어려울 거예요. 지금 아마 또 지금 미국 선거는 딱 진영이 반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43대 43으로 지금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원, 상원 다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초미의 관심사고요. 미국에서는 9월 1일이 노동절입니다. 그래서 네. 9월 1일부터 이제 11월 초까지 있을 2달이죠. 딱 2달 동안에 선거일 동안에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네.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뭐 상하원 의원들 출마자들이 선거에 매진하느라고 다른 걸 못하고 뉴스도 그렇거든요. 지금 이게 유엔 총회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잠깐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 IRA에서 한국을 배려해달라는 얘기는 아마 기술적으로 피해 나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외교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통화 스와프 문제도 네. 지난번에 재무장관이 왔을 때 원론적인 얘기 외에는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진전된 얘기라도 받아오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외교 참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강한 약속을 받아내는 건 애시당초에 불가능하고요. 어떤 시사점 그리고 11월 초 선거 이후에 방향이라도 가지고 오면 큰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죠. 자, 정 의원님께서 앞서 미국 상황 말씀해 주실 때도 그렇지만 사실 미국, 일본 다 지금 국내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와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이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습 이후에도 지금 기시다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한일 정상회담 우리 국민으로서는 불쾌할 정도예요. 뭐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모르겠다고 했다가. 근데 이거를 우리 정부를 질타할 문제인 건지 왜 이게 조율이 안 되고 자꾸 이런 보도가 나오느냐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최영두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억울하다. 왜 자꾸 일본 내부에 보수 자극하는 말들만 가지고 인용하냐.
항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완벽하게 조율이 돼서 양국이 발표를 하자 해서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 생각은 들면서 이게 지금 일본이 지금 아베 국장 문제도 그렇고 지금 기시다 내각의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지도가 떨어지면 우경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한일 정상회의 같은 것도 뭐 기시다 후미오 혼자 결정한다기보다는 그 의원들의 중지를 좀 모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일본이 이런 부분을 지금 악용하는 측면도 있죠. 네. 그러니까 아마 거의 합의가 됐으니까 아마 그 한국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거를 서둘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네. 자체에도 주의 깊지 못했지만 이런 상황을 아주 일본스럽게 지금 이용해요. 예를 든다면 이런 식이면 정상회담 안 해? 네네. 하면서 한국의 자존심을 계속 건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요번에 조금 아까 우리가 윤 대통령의 그 유엔에서의 연설을 얘기했잖아요. 기시다 후미오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유엔 개혁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협상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 화두가 뭐냐면 김정은이에요. 네.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마주할 방침이다. 그래서 뭐 일본인 납치 문제라든지 네. 핵미사일 얘기를 꺼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정확히 두 가지 어젠다를 날렸어요. 네. 하나는 북한하고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굉장히 과감한 전제 네. 조건 없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추구했던 것이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이거든요. 사실 돈도 가장 많이 내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ATM 머신만 할 수는 없다. 돈만 되진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개혁을 운운하면서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기시다인데 지금 이제 무슨 뭐 그 아베 사망과 관련해서 일본 자민당의 통일교 관련설 뭐 여러 가지 네네네. 뭐 이런 것도 아마 조금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곤혹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데다가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 주제가 강제징용 문제잖아요. 그렇죠. 과거사 문제.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네. 그리고 일본은 지금 여기서 한치의 양보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하면서 그러면 민간 기업 주도로 뭐 보상을 하고 이런 네네.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일본이 일본스럽게 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 주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수출 규제로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이거를 뚫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는 많은데 역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일 정상 간에 만났다. 네. 요 만난 거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정부에서 일단 출발을 했다. 네네. 이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수습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네, 문을 일단 열 수 있다는데 사실 한일 관계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문제잖아요. 정 의원님 말씀 따라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쪽에도 실수가 있죠. 네. 대개 정상회담을 발표를 하려면은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도 물론 합의를 해야 되지만 언제 어떻게 발표하느냐가 그 합의 사항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 쪽이 지금 2년 10개월 거의 3년 가까이 아베 이후 정상회담을 못했기 때문에 네네.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조급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쪽이 조급해한다. 네. 그래가지고 덜커덕 발표를 하니까 일본의 내부 구조는 기시다 내각이 매우 지금 허약한 데다가 인기도 없죠. 더군다나 기시다를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파가 있는데 이 세 개의 파가 거의 다 혐한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혐한파들은 왜 정상회담을 아무 결론도 못 가져올 걸 특히 강제징용에 관해서는 아무 뭐가 없지 건드려서 않느냐. 올 게 없는 이렇게 근데 뭐라고 하냐라고 바로 반발을 하니까 기시다는 원래 성격이 검토사거든요. 예. 매우 그 망설이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정권의 기반도 취약한 데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 만나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르겠지만은 만난다고 하더라도 매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알 수 없는 네. 알쏭달쏭한 만남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이번에 우리의 이 조급증은 대통령실의 전반적으로 외교의 어떤 무지
무식을 드러낸 겁니다. 이게 다시 참 물론 이제 정 의원님과 신혜님 지금 분석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들 자국 중심주의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힘든데 이걸 또 국민들과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또 정상회담 이후에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짧게 네. 아주 짧게 얘기할게요. 네네. 그러니까 만난다 안 만난다로 이렇게 아마추어리즘을 보여줬다라는 건 참 유감인데요. 네. 실제로 이 강제징용 문제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정말 그 문재인 정부에서 표현은 뭐 하지만 싸놓은 거라고 해야 될나? 지금 네. 뒷설거지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네. 지금 길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딱 요 얘기 네. 뒷설거지 과정이라는 거는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때 뭔가 좀 문제를 더 꼬아놨다 이런 의미신가요? 아니면? 사실은 이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 가지고요. 노무현 정부 때도 이게 왜 이런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느냐 해가지고 이거를 들여다보는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위원회에 그 들어가 있었던 인물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도 들어가 있었어요. 역사는 그랬는데 박정희 때부터 갈 수 있죠. 사실. 아니요. 지금 한일, 그 한일. 얘기는 강제징용 문제를 얘기하는 네. 거. 박정희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65년에 한일 청구 간 협정 체결 당시에 그때 어떻게 배상하기로 했느냐. 근데 그때 일본에서는 개인에게 배상하겠다 하는 것을 한국 정부에서는 아니 정부를 정부로. 통해 그래서 정부가 네. 그걸 가지고 경제 개발을 했던 거예요. 사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또 끄집어내고 싶지도 논란이 않은데 되죠. 이 얘기하면은 길어요. 뭐 너무 길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니 그런데 단지 노무현 뭐 정부 때 싸놓은 이거를 이런 표현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취소하고요. 이건 65년도 네. 이후에 너무 이 오래된 역사가 길고 또 네. 정부별 대응에 따라서 문제가 어떤 네. 국면으로 가느냐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주신 것 근데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검토위원회를 해가지고 그때도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거는 결국은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정부 때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면서 한일 간의 관계가 굉장히 나빴고 네. 그래서 뭐 죽창가 얘기 나오면서 대일 감정이 나빠지면서 네. 실제로 한일 간의 교역에도 영향을 미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지적하신 대로 그 얘기는 취소. 네. 그러나 뒷설거지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상황에 대한 좀 입장 보셨고 이건 좀 긴 이야기여서 네. 나중에 한번 기회를 잡겠습니다. 영빈관 신축 논란 이후로 지금 조문까지 이게 대통령실이 정확히 기능을 하고 대통령과 영빈을 보좌하고 있느냐라는 비판이 많은데요. 심지어는 조문 관련해서는 또다시 그 천공스승이라고 하나요? 이분에 대한 얘기가 뭐 민주당 최고위에서도 튀어나오고요. 네. 각종 보도들을 통해서 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지금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실 부분 같아요. 이를테면 뭐 천공 스승의 유튜브의 어떤 강의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다. 뭐 문상 함부로 가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또 흘러갑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 의원님 먼저 한번. 글쎄 이 문제를 뭐 외교 참사냐 아니냐에 저는 문제보다는 외교의 기본을 못하게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외교의 무식에서 드러난 거 아닌가 싶어요. 이 문상 문제는 이 서양화의 문상하고 우리가 좀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네. 천공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렇죠. 서양에서 문상이라고 하면 관을 가서 보는 겁니다. 그걸 viewing이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lying in state라고 그래요. 관에 앉아 있는, 네네. 누워 있는 그런 것을 비유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인을 실제로 네. 보는 걸 말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문상을 하는 사람이 키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서양의 그 문상 예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런데 이 문상은 아마 지금 여왕의 문상은 조금 멀리에서 관을 이렇게 네. 바라보는 그 문상인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비행기를 출발했어야 되고 우리가 이걸 쭉 영국이 진행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장례 절차를 준비를 했구나라는 네.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500명이 오는 이 행사에 대해서 VVIP만 500명이 오는 이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가이드라인을 갖춰놨고 그것을 다 배포를 했고 어떻게 동선을 움직이고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다 이미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죠. 네. 거기에 맞추지 않고 저는 18일 아침에 출발하는 게 7시라고 처음에 일정을 얘기를 해서 이 런던까지 가는 시간이 요즘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네. 14시간, 그걸 못 15시간이 걸립니다. 네. 예전에는 11시간이었어요. 네네. 그러면 15시간 비행 시간만 네. 그렇게 걸린다고 보면은 사실은 18일 새벽에 출발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7시도 결국은 못 지키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요. 백발백중 늦을 수밖에 없어요. 네. 리셉션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고 만약에 그 비유잉을 못했다 그러면은 저 일본 왕처럼 끝나고 네. 갈 수도 있는 리셉션 거예요. 왜냐하면 후에. 24시간 공개가 되니까 네. 그쪽에 왕실이나 외교부하고 연락을 하면은 그거 왜 안 해주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으로 그 비유잉 문상을 조문을 스킵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조문은 생략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 의원님? 이러면 또 저기 도사님 이런 분들 얘기 자꾸 또. 아무튼 애초에 조문하고 네네. 장례식 참석한다라는 그런 이제 계획으로 또 네네. 그 6.25 참전용사 참배까지 해가지고 그런 스케줄로 갔는데 늦게 출발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무슨 연휴에선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지금 여야 간의 정쟁화 되어 가지고 제가 좀 민망한 부분은 오히려 영국 대사가 영국에서도 왕실 조문할 때 조문보다도 장례식 참석이 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다른 나라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게 저는 국민의 네.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민망하다라는 것이고요. 단지 이제 거기 보면은 왜 소위 조문을 위해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부부 같은 경우는 그 일반인들과 함께 그렇죠. 걸어서 네. 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스니커즈를 신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걸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유럽에 가서 걷는다는 게 돌길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문을 하는 성의를 이왕 보였으면은 좋았을 텐데 어쨌든 사후에 조문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매듭이 됐고 지금 유엔에서 외교 활동 중인데 네. 이게 우리끼리 문제라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제3국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과연 이런 식의 그 정쟁화가 바람직한가라는 안타까움은 솔직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질문할 것들이 몇 개 더 있는데요. 관련 얘기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한 호흡 고른 다음에 영빈관 대통령실 얘기 하나 묻고 또 장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